네,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BMW 차량 화재, 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 정도 단어로 뒤늦은 사과, 뒤늦은 대응, 여전한 사고, 커지는 분노,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마지막 부분 분노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6일에 BMW 코리아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과하고 나서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또 다른 화재가 없을까 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 경남 사천에서 발생했던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 추후에 더 확인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된 EGR 모듈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건 물론 이제 더 정확히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주차장은 주차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럼요. 따로 모아서 하게 하기도 예. 하고 뭐 중고차 가격은 폭락하고 있으니까 이 BMW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BMW 측도 정부 측도 완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열불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날도 지경이죠. 더운데 열불까지는 안 해요 지금. 네, 지금 긴급 안전점검 시한이 내일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안전 진단을 리콜 대상 차량 전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24시간 서비스 센터를 풀 가동하고는 있는데 예. 지금까지의 진척률이 65%를 조금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나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 정도 남은 거니까 전량을 다 안전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국토부가 좀 그 일종의 면피성 대책으로 운행 운행 중지를 중단이라는 하겠다. 카드를 예. 꺼내든 거다 하는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 국토부가 처음부터 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운행 중단을 즉각 실시하면서 안전 점검에 들어갔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별도 기구에서 원인을 조사했더라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불안과 불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알겠습니다. 불만의 요지입니다. 뭐 소장님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독일에서 만약에 한국 차가 불이 났다면 어땠겠느냐. 예. 저는 참 이 말이 와닿았는데 상상만 해도 그건 만약에 독일에서 이랬다면.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글쎄요. 상황이 좀 지금과는 분명히 우리나라와는 달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럼요. 다만 소비자 혹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독일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 독일은 강력한 형사처벌 우선입니다. 형사처벌. 예,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예. 독일 같은 데서는 특히 이렇게 인명이 걸려 있는 경우는 이제 그 형사적 책임을 더 묻는 분위기고요. 예. 대신에 형사적 책임을 물었는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예. 독일에서는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독일의 분위기가 좀 다른 건데 다만 이제 형사 처벌을 워낙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으로 물게 하느냐 예. 혹은 형사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접근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미국은 상당히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가혹할 정도로 예. 물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배기가스 디젤 예. 게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도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물어야 할 손해배상의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 30조요? 30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나라의 방식은 틀려도 분명한 건 독일에서 우리 차가 불탔더라면 이미 상당수가 형사처벌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차주의 고소로 우리도 경찰이 수사를 막 진행한 단계긴 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BMW 사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을 겁니다. 독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차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차량 외에 저는 사실 우리 정부에게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묻고 싶어요. 아니 독일 정부는 지금 우리 정부와 좀 달랐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BMW 사태로 지금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물론 나중에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예. 운행 중지 조치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제 내리질 못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드는데 우선은 BMW사 같은 국내에서 영업을 잘하는 유력한 외국계 기업들의 그런 문화도 하나 있지만 예. 또 하나 우리 일선 정부 부처가 지나치게 그 업계와 업체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소비자나 국민의 시선보다는 우선 그쪽 입장을 대변하고 보자 하는 오랜 관행이나 문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나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또 집단소송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정부와 업체가 친해서 지금 강화가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무기가 그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예.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건 언론에서 이미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정신적인 피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말아라.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맥도날드사에서 예. 이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를 팔았는데 이 뚜껑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엄청나게 뜨거운 걸 줬는데 여성 운전자분이 들고 운전을 하다가 허벅지 화상을 다 입었어요. 이분이 손해배상 받은 게 3천억이 넘어요. 3천억. 예, 실제 피해과는 상관없이 그 주의를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조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 고의적인, 악의적인 예. 불법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는데 지금은 고의나 악의가 없고 불법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체가 나태하거나 부주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어떤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집단 소송이라는 건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늘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번 BMW 사태에서 한 거는 진정한 의미의 집단 소송이 아닙니다. 예. 언론들이 잘못 써서 그렇고 공동 소송 혹은 단체 소송이고요. 예. 집단 소송은 어떤 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그 판결이 있을 경우에 동일한 사건 피해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소송을 벌이지 않아도 똑같은 평결이 적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입됐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거죠. 집단 소송은 증권 분야에 도입이 돼 있고 네. 예. 아주 초보적인 형태입니다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 책임법에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벌이구나. 이게 징벌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남발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2년 전 예. 그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당시에도 비슷한 논리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발이 됐고요. 또 심지어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에는 많은 인명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잖아요. 예. 이때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한다, 도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가 예. 우리 기업들 다 망하게 한다 하는 전경련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번 BMW 경우처럼 뭐 우리가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양대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집단소송제를 외면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로 득을 본 게 국내에서 영업 잘하는 외국계 기업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뭐 큰 처벌받지 않고 옥시의 경우는 워낙 인명 피해가 있었고 사회적 시선이 있었으니까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 그 양에 차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더라면 이번에 그런 업체들 열불나게 하는 BMW 같은 예. 회사가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 못하게 하는 좋은 근거가 됐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현대기아차 망하게 하는 거였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논리였다는 걸 지금 와서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BMW 코리아가 제발 소비자를 좀 기만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한 주 빠른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리 읽기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미리 읽기, 감독 당국과 보험사도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최근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감독 당국과 보험사가 예전에는
철저한 갑을이었거든요. 예. 그야말로 위에 감독 당국이 있는 거죠. 이번에 보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던데 법대로 합시다 하고 진짜 법정으로 가기로 했으니까요. 즉시연금이라는 걸 잠깐 좀 이해를 하셔야 이 사태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은퇴 생활하는 분 같은 경우 퇴직금 같은 목돈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굴리다가 잘못되거나 원금을 떼일까 봐서 예.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게 즉시연금이에요. 이거는 원금을 목돈을 넣으면 그 달부터 즉시연금이 나옵니다. 운용 수익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은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신 굴리고 그 이익을 나누는 연금인데요. 예. 그 원금을 돌려준다는 게 특징이고, 근데 이제 그간 20개 보험사들이 원금의 일부를 이제 사업비라 그래서 보험 영업을 영위하는 데 드는 돈을 떼놨어요. 그리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원금을 충당하기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예. 매달 이제 운용 수익 중에 일부를 살짝 떼서 이 나중에 돌려줄 원금으로 합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 소비자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죠. 이게 적게 지급한 거다. 왜냐하면 약관에 사업비의 일부를 떼놓는다 이런 얘기들이 없었으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지적을 했고, 지난해 11월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인들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20개 생보사가 즉시연금 가입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과소지급금 덜 준 거, 예. 이게 이제 한 1조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걸 금감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들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 중재를 거부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아까 갑을 관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감독당국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대개 거기서 이제 끝이 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상징적인 1위 업체와 또 다른 업체 2개가 이 중재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죠. 1위 업체인 삼성생명의 경우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긴 한다. 예. 그런데 자기들이 약관에 최소로 보장한 운용 수익과의 차액만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금융감독당국 계산에 따르면 5만 5천 명한테 4,300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예. 370억만 돌려주겠다. 나머지는 못 돌려주겠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것도 못 돌려주겠다. 최소 지급분만을 이제 최소 지급분마저도 반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중재 불수용 의견서라 그러는데 이걸 제출한 거죠. 9일에. 예.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소송까지 가는 건데요. 이미 소송이 시작됐더군요. 삼성이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겠다고 소송을 오늘 제기했던데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예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자살보험금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예. 다뤘죠.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으로 결론이 내려졌죠. 중재 자체가 실패해서. 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 문제는 판가름이 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찌 됐건 고객들은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이 2개 말고 일부는 일시 반환한다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2개 업체가 대표적으로 지금 지난달 26일 그리고 이번 달 9일에 이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금융감독원이 지금 즉시연금을 가입한 사람들 편을 들어줬고 또 소송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제 금융 분쟁 조정 세칙이라는 거에 있는 규정 때문인데요. 예. 현저하게 부당한 조처를 당한 가입자들, 이제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6건 요청이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2건을 이제 이른바 감독 당국이 허락을 했는데 그 2건도 결국은 이제 수세에 몰렸던 당시의 을인 보험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결국 그 실제 지원 행위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번엔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8년 만의 일이고 상당히 이례적이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례적인데 과거에 갑과 을로 이른바 이제 딱 규정돼 있던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가 법대로 합시다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또 하나 이제 언론이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과거 같으면 금융감독 당국이 이 소비자 입장보다는 그 해당 업체, 산업의 입장을 이해를 주로 대변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걸 문제 삼았으니까 이것도 이례적인데 그 이유는 아마 이제 금융감독원이 개혁 성향의 학자 출신이 원장으로 오시면서 상당히 원칙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례적인데 이걸 이제 나쁘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화된다. 가불이 아니라 논리와 법대로 문제를 푸는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리 읽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 경협 원론과
강론이 다른 과목.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뭐 9월 중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겠다 이런 속보를 저희가 들었기도 했는데 북한 측에서 나온 인물들을 보니까 남북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 좀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물론 이제 3차 정상회담이겠죠. 예. 이걸 통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진 어떤 간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게 우리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아주 지금 단순합니다. 예. 양쪽 입장을 보자면 미국은 이제 북한의 무기고 현황이라고 하는데 아즈널 텔리라고 하는 거, 핵무기 재고가 몇 개가 있고 예. 핵시설은 뭐가 있고 미사일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문건으로 미국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은 야 그거 주려면 미국의 전쟁 위협 없이 이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먼저 해달라. 예. 거기서 지금 간극이 벌어져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갔을 때도 진전이 없었고 볼튼 이 국가안보자문역 같은 경우에는 북이 비핵화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멘 예. 소리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 정상회담이 이 고위급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이었고 의제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에서 철도성 부상이라든가 예.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나왔기 때문에 경협 의제도 좀 거론됐을 것 같은데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온 게 없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과 광론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인프라 투자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 주도하에 인프라 투자를 강력히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예. 특히 정부 주도의 대북 경협은 퍼주기 논란이 있고 남남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DJ 때 그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특히 북핵 문제를 가지고 남남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정부 주도의 경협 의제를 다루기가 어려워요. 대신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다룬 이제 개성공단이라든가 예.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민간 기업들이 투자해뒀던 부분에 대한 민간 주도의 경합을 주로 초창기에는 벌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민간 기업들이 현대그룹이 대북 투자에 전념하다가 저렇게 마이크로 예. 재벌이 되는 걸 봤단 말이죠. 30대 재벌에서 탈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선뜻 뛰어들려고 하지 않아서 경협 의제는 상당 기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